뒤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요충지 어디냐? 두 군데 정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물건은 완전히 성격이 상반된 애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액 투자의 대상은 빌라잖아요. 재개발되는 빌라, 그렇죠? 근데 개발이 안 돼도 재개발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간과하고 놓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또 2차 하락이 된다. 지금 절대 지금 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의 메인 타이틀, 썸네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시지?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요거 이제 기회를 노리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팩트만 얘기해요.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어떠냐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시각이 두 가지로 나눠요. 작년 10월 달에 최저 거래량이 588건이었는데 지금 4,000건이 넘으니까 6배 이상 상승을 했다. 6배나 상승을 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평균적으로 5,000에서 6,000건의 아파트 거래량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반컵이나 있다, 반밖에 없다, 이 시각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가격의 저점은 원래 1월 달이었잖아요. 1월 달에 왜 안 사셨어요? 아버님, 저점을 노리시는. 네? 왜 1월 달에 안 사셨죠? 2월 달에 왜 안 사셨죠? 그때는 살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공황이었죠. 더 떨어질까 봐 겁을 내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 12월 달 뉴스에 나와 있는 스펙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들의 전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요 화살표가 뭐냐면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상반기, 하반기.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하반기, 상반기에서부터 상반기에 지금 1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동안에 상승이었습니까? 하락이었습니까?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럼 최근에 이제 그 옆에 있는 MC가 최근에 최고가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최고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은 상승의 끝물이에요, 보통. 보통 거래를 할 때 가격에 대한 갭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면 물건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거래가 돼. 예를 들면 10억에 거래가 돼. 8억짜리가 이제 10억이 됐어. 10억에 누가 사잖아요. 그 다음에 매물을 누가 얼마에 내놔요? 10억에 내놔요? 10억에 안 내놔. 11억에 내놓는다고. 11억에 내놓고 있다가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안 사다가 또 누군가가 하나가 사. 그럼 11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2억에 내놓는다고. 그렇죠? 그럼 이게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 그러다가 그걸 이제 우리 아버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멈추거나 다시 하락하는 걸 지켜봐요.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누가 막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12억 5천, 12억 8천, 13억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달라붙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 보통 그때가 끝물인 경우가 많죠. 8억에 샀어야 되고 9억에 샀어야 되는데 13억이 넘어서 사야 되니까 그때 8억, 9억 살 때보다 4억이나 더 주고 사야 돼. 그렇죠? 그럼 8억이라는 가격을 몰랐거나 9억이라는 가격을 몰랐으면 천만다행인데 다 알아. 가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대학교 교수님, 무슨 센터장님, 뭐 어디에 그 KB에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예상했던 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틀렸다라는 걸 이분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또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전망을 여기 보면 1월 달에 9개월 전이니까 1월 달입니다. 이제 시작하고 나서 연초에 시작하고 나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지금 현재 최악인 상황이라는 게, 최악이라는 게 뭐냐면 더 떨어지지 않을 더 떨어질 위험이 없다는 거야. 투자를 하면서 내가 샀다가 가격이 떨어질까 봐 겁내서 투자를 못하고 망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유를 대는 게 장기 플랜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경기도 변하고 금리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다 변해. 근데 뭐가 변하지 않냐? 입지가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입지에 기반해서 장기 계획으로 10년간 204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되는 게 작년에 안이 나왔다가 1월 달에 확정돼서 통과가 됐어요. 도시계획 심의. 그러면 이제부터 확정된 그 계획이 앞으로 10년의 서울을 개발을 어디에 어떻게 많이 어떻게 빨리 할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동그라미 3개 3도심 광역중심지 이거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 기본계획 안에. 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 전반부에 지금 일반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뻔할 뻔짜의 얘기가 아니냐라고 타이틀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30분, 20분 정도 해드리고 뒤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요충지 어디냐? 2군데 정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2가지 물건은 완전히 성격이 상반된 애입니다. 아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액 투자의 대상은 빌라잖아요. 재개발되는 빌라, 그렇죠? 근데 개발이 안 돼도 재개발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간과하고 놓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돈의 흐름이 바뀐다. 돈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이 돈이 흘러가는 데를 미리 가 있으면 돈 번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미리 사놓으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통망의 변화. 이 교통망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뻔할 뻔짝 새로운 신규 교통망이 뚫리게 되면은 거기가 가격이 오르는 거 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서울의 직장인들 전체 중에서 강남 3구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강남에 왜 출퇴근 직장을 만들까? 그러니까 직장을 전체 직장인이 577만 1200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168만 명이 강남 3구로 출퇴근해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정성순 이사님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출퇴근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최 부장님 같은 경우는 검단에서 출퇴근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출근할 만해요. 강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뭘 보냐면 빨간 버스, 광역버스가 가냐 안 가냐,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 직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판교가 생겼어요. 판교가 생겼는데 판교에 그렇게 첨단 산업들이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판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판교의 아까 그 출퇴근 때문에 오히려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산업 업체들이 새롭게 신설하는 업체들이 강남에 더 많이 생겼어요. 첨단 산업들이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판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판교의 아까 그 출퇴근 때문에 오히려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산업 업체들이 새롭게 신설하는 업체들이 강남에 더 많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교통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거예요. 지금 뭐 GTX나 9호선이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자리가 서울 전체 직장인들의 3분의 1이 강남 3구로 모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리도 이기고 불경기도 이겨버립니다. 지역과 차별화가 돼요.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서울의 인구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1년에 5만 5천 명이 줄어요. 5만 5천 명이. 근데 우리 직원들이 어디서 출퇴근한다고요? 절반 이상이 어디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해. 직장은 서울에 있는 거야. 그럼 서울에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이 비싸거나, 그렇죠? 여건이 안 되거나, 애들 키우기 좋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집이 비싸다는 이유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서울의 인구가 줄는데 인천의 인구는 6만 3천이 늘어났고, 경기도의 인구가 6만 3천 늘어났고, 인천의 인구가 3만 5천 명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인구가
1년 만에 4만 6천 명이 늘어났어요. 서울의 인구는 5만 5천 명이 줄었지만 수도권이라 부르는 경기도와 인천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은 4만 6천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이 통계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뭐냐면은 서울의 인구가 1년 만에 5만 5천 명이 빠져나갔다.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수요가 주는데 부동산 가격이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이야. 5만 5천 명이 빠져나갔다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수요층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널에서 용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용산의 수요층들은 서울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전국구예요. KTX 2시간만 타면 서울에서 서울역에 내려요.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제천이나 충주에서도 올라온다고요. 제가 일주일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30%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지방에서 돈 좀 벌었던 분들이 미리 좀 파셨어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 돈 좀 팔아서 돈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타이밍을 노렸던 분들. 강남에 가면 재건축 아파트 살려고 하고 용산 가면 재개발 빌라 살려고 해요. 왜? 다 아파트가 될 거고 그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는 거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 그럼 지금 3년 전에 샀어야지, 5년 전에 샀어야지. 3년 전에 살 때, 5년 전에 살 때 용산에 있는 빌라가 갭 투자로 3천에서 5천만 원이면 샀어요. 어느 빌라든 간에, 어느 역세권에 있는 새 빌라 투룸이 전세 끼고 3천, 5천이면 샀다라는 걸 3년 전에, 5년 전에 다녀본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때 왜 안 샀죠? 왜 안 샀을까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왜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항상 지나고 나서 해요. 통계 자료도 지나고 나서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통계 자료가 팩트에 근거하지만 그 팩트라는 것이 지난 과거의 데이터고 대세 상승기가 됐을 때, 하락기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IMF 때 하락하는 게 5, 6년간 걸렸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락기, 대세 하락기에 5,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상승하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대.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최근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완전 흐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교통망의 변화가 수요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수요층들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어떤 거냐? 많은 업무타운을 경유하고 있는 노선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통된 것 중에서는 9호선이, 그렇죠? 마곡, 여의도, 강남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것도 급행철도가 있어. 빨리 갈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아주 정해진 시간에 교통체증이 생겨도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회사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노선 중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클 노선은 무엇일까? GTX 빼고. GTX는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신분당선이죠. 자, 신분당선은 왜 영향을 많이 주냐? 아까 얘기했는데 업무타운을 많이 거친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거쳐요? 도심 거쳐요. 그렇죠? 용산에 있는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가 만드는 용산역을 거쳐요. 강남역을 거치죠. 판교를 거치죠. 광교까지 거쳐요. 수도권에 종단을 해버리면서 대표적인 일자리, 그것도 고소득의 일자들이 모여있는 라인들을 한 방에 관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기는 것이 9호선보다 못한 영향일까요?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라인에 돈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돈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사 있으면은 아니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벌써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일찍이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좀 실행으로 옮기세요. 지금부터 용산역까지 연결되고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을 거쳐서 은평구를 거쳐서 고양시 삼성택지개발지구까지 가는 2차 연장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에서는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용산역에서 끝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철길이 어마어마하게 24개 노선이나 깔려 있어요. 그 노선 중에서 하나만 열차의 배차만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게다가 용산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철도 지하화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철도들이 지하에 깔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이상 큰 돈도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하화의 예산안에 그 노선만 배정을 하면은 신분당선이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역까지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역 주변 지역이 전부 다 개발돼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회가 없느냐? 서울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년에 GTX가 개통되는 거 아시죠? 삼성역에는 안 서요. 왜? 거기는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야만 정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2027년 정도. 그럼 지금 2023년이 다 갔으니까 4, 5, 6, 7, 4년 뒤면은 서울역과 삼성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이동거리가 1시간 45분의 거리예요. 근데 GTX가 개통되면은 6분 거리로 바뀝니다. 6분. 서울역에서 타면은 다음 역이 삼성역인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삼성역 주변 지역이 너무 비싸. 그러면 1순위로 어디를 볼까? 그렇죠. 네. 어디를 보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서울역 주변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됐나요? 현재 전부 다 개발 구역인가? 이미 개발이 돼서 완료되어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역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데가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을 못한대.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얘기를 좀 나중에 해드릴 거고. 자, 이 교통망이라는 변화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게 그냥 교통망의 편리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그것도 고소득 일자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80년대 후반에 테헤란로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테헤란로를 점령했던 산업군들이 뭐냐면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가장 소득이 많은 직종이 금융회사였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였어요. 자랑이었어요. 나 무슨 은행에, 무슨 증권에 일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줄을 서고 지원서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업에 일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글,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죠. 거기는 청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출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도 가능해서 출퇴근도 자유롭고 소득도 많아.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애들이 허다해. 그러니까 자기의 여가 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갖고 싶은 거야. 정장 입고 출퇴근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 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들이 뭐냐? AI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플랫폼,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앞으로 로보틱스, 로봇. 우리나라가 현대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로봇 회사를 인수해갖고 세계적인 로봇 공학에서는 최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사족 보행부터 이족 보행, 점핑하고 덤블링까지 해요. 그리고 경사지고 이런 데를 막 뛰어다녀요. 그렇게 되어 있는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야 돼. 테헤란로에 금융회사가 쫙 깔리듯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 잡을 때를 금융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빈자리야.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첨단 의료 복합 시설들이 어디 들어서요? 창동 차량기지에 들어선다. 빈자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K-팝 공연장도 들어서고. 그쵸? 그러니까 철도 부지가 나가게 되면서 철도 유휴 부지에 대규모 그런 업무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노도강 지역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파트 주거타운은 너무나 계획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까지, 강남까지 일자리 출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 근데 거기에 일자리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 도시 기능상. 그래서 창동이 광역 중심지, 도시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지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성수동이나 또 마포 같은 데가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신도시들과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LG 사이언스 파크, S-오일 계열, 이랜드 계열 회사들의 대기업들이 다 입주를 했어요. 일자리가 넘쳐나.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음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못 살겠다라고 들어가기 전부터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가지마 가지마 주변 사람들한테 말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후회하고 땅치고 있죠. 왜? 마곡지구의 아파트가 34평 아파트가 3억 5천에 분양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으면 사셨을 것 같아요? 최악일 때는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아요. 기회라고, 위기가 기회다 라는 얘기는 귀에 딱지 않도록 들으면서 실천은 안 해. 그래서 앞으로 산업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특징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용산은 뭐야? 국제 업무지.
여의도는 뭐예요? 금융의 허브. 국제 업무지구에 뭐가 들을 건데 국가적으로 모든 신산업들이 다 어우러질 거예요. 태양광부터 AI부터 해서 지금 2년 뒤면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날아다닐 거예요. 상용화가 2025년이에요.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국토부 주관을 해서 UAM 그거 실증 테스트하는 게 6차례 이상의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거에 대한 안전성은 다 검증이 끝났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가 날아다녀요? 탱크도 들고 날아다녀요. 큰 드론은. 헬기 갖고 안 날아다녀 이제는. 군사용이 일반 산업군도로 연결이 되는데 테스트가 군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해? 시범을 상용화를 어디서부터 해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용산까지 한강을 따라서 날아다니게 하는 거야. 떨어져도 한강에 떨어지라고. 사람 살고 있는데 떨어지면 위험해 보이니까 그래서 시범을 개통을 2025년에 2년 뒤에 여러분 용산에 가서 8만 원 내면은 김포공항까지 날아갔다 올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제1롯데월드 전망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교통망에도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지하철 KTX보다 더 빨라. 교통체증도 없어. 전망도 좋아. 지하로 안 다녀. 얼마나 좋아져. 그러면 그 이착륙장이 생기는 곳들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중심이 어딘데? 김포에서 용산까지 연결하지만 그 다음부터 확장되는 건 어디를 중심으로? 용산에서 어디, 용산에서 어디, 용산에서 어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세훈 시장이 작년 12월 달에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데서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될 거라는 브리핑을 하면서 그 얘기 다 해드렸어요. 찾아보시면 알아. 유튜브에서 세계 지식 포럼 치면 2022년 말에 오세훈 시장이 용산이 서울의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거다라는 영상이 풀 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말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수익 구조는 서비스업이야. 관광.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K-팝이 그렇게 유명한데 K-팝 그 뮤직비디오 찍은데 한번 가보고 나서 그 주변에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경복궁 갔다가 청계천 가고 나면 볼 게 없는 거죠. 외국은 뉴욕만 가도 허드슨 야드, 센트럴 파크, 영국이나 파리에 가면은 어디 무슨 루브르 박물관, 뭐 세인강, 템즈강 주변에 보고 늘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100년이 넘은 건물 자체가 관광 상품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년이 가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 있다면 명동성당하고 저기 서울역 바로 옆에 보면 약현성당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하고 새롭게 생기는 지역들은 테헤란로보다 못지않은 파급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와 연계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용산으로 모든 교통망이 다 경유되게 만들고 있고 서울역에 6개 노선이 있는 데다가 4개 노선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이 서울의 정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산이 그냥 산업만 만들어져서 강남 같은 모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맨하탄처럼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는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용산이 좋아지고 용산의 개발, 재개발이 돼서 거기에다가 미리 투자하면 돈 벌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시기를 논하지 말고 어느 때라도 미리 사놔야 돼. 작년에 사놓고 3년 전에 사놓고 5년 전에 사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고 안전하게 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놓고 나서 3년 뒤에 후회할까? 5년 뒤에 후회할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전망이 뭐가 중요하죠? 금리가 영원히 높은 상황으로 유지할까요? 국가 성장률이 2%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1.8, 1.9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성장률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그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게 원론적인 문제예요. 단기적으로 3.5% 올라가고 11월 달에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올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죠? 수요가 살아나면 금리도 이기고 불경기도 이겨버려요. 그 특정 지역은.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 특정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데이터와 그거에 대해서 좁은 시야로 부동산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의 흐름이 만들어진 게 거래량만으로 만들어져요? 수요로 만들어져요? 공급으로 만들어져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대출 금리 7%가 넘는다고 얘기한 4월 달부터 개인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렇죠? 왜? 정책적으로 4%대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가 대응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정책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리려고 대응이 나와. 경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불붙으면 시키려고 대응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성격하고 달라요. 이번 정부가 보수 정권이고 지난 정부가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대응이 달랐을까? 만약에 그게 거꾸로 됐다면 지난 정부가 보수 정권을 갖고 있으면 규제책을 안 나왔을까? 이거는 색깔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좋고 나쁘고 선호도와 비선호도로 나누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어떤 정부든 간에 경기가 나빠지면 살려요. 김대중 대통령 때다가 살렸고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이 살렸잖아. 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논란을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가 가치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상승한다. 가치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데에서는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모습보다 변화가 되는 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통 여건이 필요 없는 초고가의 부동산들은 가족 단위로 가족 전부가 다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필요가 없어. 언덕백이 걸어서 안 올라다녀. 우리만 걸어다녀. 우리만 숨차. 걔네들은 숨차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과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원하는 환경을 갖고 있고 뷰를 갖고 있다면 돈을 얼마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시스타의 소유가 집을 안 사고 월세 1,600만 원이 산대요. 한 달에 월세 1,600만 원. 100만 유튜버들이 한 달에 얼마 벌까요? 몇 억씩 벌어요. 100만 유튜버가 얼마나 흔해졌는데 요즘에. 우리만 20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월세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부담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우리 생각에 그게 비싼 것 뿐이지. 그러면은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가 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누구나가 다 사고 싶어 하는 걸 지금 사면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용산을 투자하고 용산에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4년 전에 투자했어야지 5천 갖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쉽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최초로 그러니까 현재 개발구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용산은 거의 다 대부분. 지금 내년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구역만 10개가 넘어요. 용산구에만. 거기서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고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은 어딘지 알아요. 지금 요건상으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 신통에 선정될 수 있는 점수를 매겨요. 항목을 정해갖고 거기에서 1, 2등, 3등 안에만 들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원래 만약에 내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애들이 그 다음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야? 지금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모아타운이 선정됐다가 천당을 갔다가 해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을 가보면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데를 빼버리고 다시 추진하려고 해요. 이게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해제되면 악재인 줄 알고 그냥 악재니까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어. 지금 해제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가격이 싸졌을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용산만이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2개, 3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용산도 하나 사고 자양동도 사겠지만 내가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용산을 살까 자양동을 살까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높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야. 이게 개발이 얼마나 걸리면 어때요? 한남 뉴타운이 20년 걸렸는데 1억짜리가 20억대 있는데 손해봤나요? 다른 것보다 수익이 적나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원금이 다 회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용산을 놓치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기승전 용산이라는 채널에 비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용산에서 많은 기회를 잡기를 바라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내는데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도 갖고 있는 걸 제가 제 걸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잡았을 때 같이 권해드렸다. 내가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다고요. 저도 이거 살 건데 라는 얘기만 하고 이런 지역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좋아지고 앞으로 이런 발전 과정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다고. 근데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3%도 안 움직인다. 정말 좋은 시기예요. 그럼 최악이라는 상황이 최악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이 오히려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역발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루한 얘기를 잘 열심히 들어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 인구가 46,000명이 줄고 가구 수는 36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4인 가구가 줄었고 1, 2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돼서 전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3%가 1, 2인 가구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1, 2인 가구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하지? 어떤 걸 사고 싶어 하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돈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면 현재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는 데가 사람이 모이는 숫자만큼 늘어나는 만큼의 인프라가 기반 시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없던 개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봐요. 이미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을 따라서 투자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죠.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데를 내가 미리 사놨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된대. 그럼 좋아져 안 좋아져? 완전 좋아져. 그때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입지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방향을 봐야 돼요. 앞으로 미래 부동산, 미래라고 해서 막 10년 뒤, 20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볼 것이냐.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거예요. 내년까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년에는 1주택자한테 기회가 사라지고 유주택자한테 사라질 거예요. 올해까지는 추첨절에서 유주택자한테 기회를 줬어요. 근데 최근에 용산에 호반서밋을 분양했고 거기에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게 됐죠. 한강로의 코너 자리에 있는 거, 그쵸? 한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도 주상복합 아파트 그렇게 싫어하면서 벌떼처럼 모여서 청약이 엄청나게 높았다. 왜? 싸. 20억인데 주변이 30억이야. 투자하면 10억 벌 수 있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래서 20억 들어가는 거 돈 싸들고 간다고요. 돈이 없지 않아요. 시장에 돈은 넘쳐나요.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호반 서밋이 1주택자, 유주택자한테 추천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무주택자가 청약하고 남으면 준대. 남아요? 안 남아. 그러면 1주택자한테 기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로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내년에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본청약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대요. 들었죠? 그렇죠? 경쟁률이 126대 1이었는데 본청약에서는 50%가 포기를 한대. 왜? 비싼 거야. 본인 느끼기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도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청량리에 그 철길이 양쪽으로 지나가는 사이에 분양했던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철길이 양쪽으로 단절돼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애의 대단지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 그럼 얘를 왜 사? 이걸 사면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세전력,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바로 위에 세전력이 있어요. 그 상암에 가까운데. 세전력 앞에 두산위브라는 애가 460세대인가 애가 분양이 됐었어. 근데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건너편, 길 건너편에. 백년산 힐스테이트부터 해서 1차, 2차, 3차 쭉 있어요. 새 아파트들이. 2000세대, 1000세대짜리. 걔네들하고 가격차가 400세대짜리가 걔네들하고 가격차가 3천만 원도 안 나. 그럼 얘 사는 게 훨씬 낫지. 이점이라고 하면은 계약금 넣고 중도금을 대출로 해서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잔금 치러야 되잖아. 그쵸?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대단지 아파트와 460세대 아파트가 경쟁했을 때 어디가 이길까? 얘가 이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그렇게 청약이 광풍이 불 때 공포에 휩싸일 때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다 싫다고 얘기하지만 광풍이 불 때 청약에 막 사람들이 지금 놓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또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놔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정신이 돌아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해.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청약이 당첨된 그날은 좋아서 소주 마시고 히히낙낙 하는데 그 다음날 밤부터 잠이 안 와. 이렇게 바로 후회할 걸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냥 매매 시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생기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파트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개발이 되는 데를 쫓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많은 유튜버나 또는 무슨 매체에서 뉴스에서 어디가 재개발되고 뉴타운이 되고 모아타운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이걸 막 팍팍 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라서 벌벌 떨고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수익형. 오피스텔. 제가 얘기하는 건 오피스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도 월세 놓으면 수익형이에요. 빌라도 월세 놓으면 수익형이고. 근데 아파트를 전세 놓으면 차익형이야.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야. 상가는 수익형이고 아파트는 차익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월세로 놨을 때 똑같은 금액의 상가를 샀을 때와 아파트 샀을 때 월세가 상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형의 성격이 확실해. 얘는 그쪽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얘는 차익형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자, 수익형 부동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은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또 1, 2인 가구, 니 어디에 가고 산업군들이 어떻게 변하고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얘기했던 그 돈의 흐름에 어디가 다 직결이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돈이 모이고 내가 거기서 미리 가 있으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특히나 최근에 고소득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이 생기고 월세가 100만 원 내던 곳이 200만 원, 400만 원으로 늘어났어. 월세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월세 100만 원 받던 부동산의 가격이 400만 원 받아도 가격이 똑같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 100만 원 받던 애가 예를 들면 3억 5천, 4억 정도 해. 근데 이게 4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15억, 13억 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걔 3억, 4억짜리를 전세 끼고 투자하면 1, 2억 갖고 투자할 수 있어. 그럼 2억 투자했다고 칩시다. 4억짜리가 13억이 되면 얼마 버는 거야? 9억을 벌잖아. 2억 투자해서 9억을 벌 수 있어. 어떤데? 월세가 높아지는 곳. 월세가 높아질 곳. 현재 그 상태로 유지하는 데가 아니라 변화가 있는 곳. 앞서 돈의 흐름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확실하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변하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물건을 얘기하는 게 요거와 요거로 투자할 수 있는 돈 되는 거와 요거로 투자하는데 월세도 높아지고 차익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거.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